33. 2, 3일 뒤에 드크 스트로브가 찾아왔다. 블란치를 보았다면서? 그가 물었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누가 보았다고 하던데 자네가 두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 공연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내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나? 나는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래, 행색은 어떻든가?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 좋아 보이던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아나? 그저 카페에서 체스만 두었는 걸 통 말을 붙일 기회가 없었네. 아니, 얼굴만 보아도 알 거 아닌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무리 물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녀가 감정을 내보이는 말이나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뿐이었다. 여자의 자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가 나보다 더 잘 알 터이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꼭 마주치었다. 아, 난 정말 무섭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끔찍한 일이. 그런데도 난 속수무책이라니.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아, 모르겠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아. 스트로브는 걸핏하면 흥분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기야 나 자신도 블란치 스트로브가 지금까지 스트리랜드와 함께 사는 생활을 오래 견뎌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자업자득이란 속단처럼 틀린 말도 없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재앙을 몰고 올 것을 늘 저지르지만 그러면서도 제 우행의 결과를 그럭저럭 피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블란치의 경우는 스트리랜드와 다투게 되면 그와 그냥 헤어지기만 하면 된다. 남편이 이렇게 다 잊고 용서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그녀에게 별 동정이 가지 않았다. 자네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렇겠지. 스트로브가 말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 우리가 아는 게 뭐 있나? 잘 자리 잡고 오붓한 생활을 꾸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스트로브는 침통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자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하지만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주 중요해. 내가 좀 성급했거나 경솔하게 보인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탁 좀 들어주겠나? 스트로브가 물었다. 말만 하게. 내 대신 블란치에게 편지 좀 써주겠나? 아니, 자네가 왜 직접 못 쓰나? 나야 한두 번 쓴 게 아니네.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은 것 같네. 자네는 여자의 호기심이라는 것을 모르는군. 안 읽고 베길 것 같나? 내 편지라면 안 읽을 거야.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대답은 이상하리만큼 굴욕적으로 여겨졌다.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필적을 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네는 정말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내에게 이걸 알리고 싶네.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내게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을 자네가 나 대신 좀 해달라는 거야. 나는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래, 자네가 전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가? 그때 내가 썼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친애하는 스트로프 부인, 바깥분의 부탁을 받고 이거를 드립니다. 부인께서 혹시 그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언제라도 기꺼이 부인의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바깥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인에게 조금도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늘 아래 주소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찾아주십시오. 34. 스트리랜드와 블란치의 관계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리라는 것은 나도 스트로브 못지않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그처럼 비극적인 형식을 취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여름이 왔다. 바람 한 점 없이 날은 찌는 듯이 덥고 밤이 되어도 지친 신경을 달래줄 서늘한 기운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태양에 바짝 달구어진 거리가 하루 종일 받았던 열기를 다시 그대로 토해내는 것 같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피곤해 보였다. 나는 스트리랜드를 몇 주일째 보지 못했다. 딴 일로 바빠서 그에 관한 일은 다 잊고 있었다. 더크가 또 그 소용없는 푸념으로 나를 지겹게 만들기 시작해서 나는 그와 만나는 것도 피했다. 일의 성격 자체가 지저분해서 그 일에 더 이상 골머리를 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파자마 바람으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내 생각은 방황 중이었다. 해가 내리쬐는 브리타니 해변가와 상쾌한 바닷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내 곁에는 빈 그릇 하나와 구미가 당기지 않아 먹다 남은 크로와상 빵 한 조각이 놓여있다. 옆방에는 아주머니가 내 욕조에 물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초인종이 딸랑 울렸다. 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잠시 후 내가 집에 있느냐고 묻는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스트로브는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는 책상을 향해 다가왔다. 자살해버렸네. 신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놀라 부르짖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움찔거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벌컥 화를 냈다. 이 사람아, 제발 좀 침착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손을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렸을 뿐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울컥 흥분하여 그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가슴이 아프다.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모양이다. 좀 안겠네. 이었고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생갈매를 한 잔 따라서 그에게 주었다. 어린애에게 먹이듯 잔을 입 앞에 갖다 주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술이 약간 쏟아져 앞가슴을 적셨다. 누가 자살했단 말인가? 이미 알아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둘이서 어젯밤에 한바탕 싸운 모양이야. 그 작자가 나가버렸어. 그래, 자네 아내는 죽었단 말인가? 아니야,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갔네. 그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자살했다고 했나? 그렇게 화내지 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주먹을 부러쥐고 화를 참으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려고 했다. 미안하네. 그래,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게. 안경 너머로 그의 커다란 푸른 눈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돋보기 안경 때문에 두 눈이 더 기괴하게 보였다. 관리실 여자가 아침에 편지를 갖다 주러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 아무 대답도 없더라는 거야. 무슨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래. 문이 잠겨있지 않아 들어가 보았대. 블란치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금세 다 죽어가고 있더라지 않나. 테이블 위에는 수산병이 놓여있고 스트로브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앞뒤로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의식은 있었나? 아, 그래. 자넨 모를 거야. 지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난 못 견디겠어. 정말 못 견디겠어.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빌어먹을. 자네가 왜 못 견딘단 말인가?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다. 자네 아내가 못 견뎌야지.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하나? 그래, 자네는 어떻게 했나? 사람들이 의사를 부르고 내게도 연락을 했어. 경찰에도 알리고. 내가 전에 관리실 여자에게 20프랑을 쥐어준 적이 있었네.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을 하긴 해야 했으나 막상 꺼내기가 무척 힘이 든 모양이었다. 내가 찾아갔는데도 아내가 나와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 되레 사람들 들어 나를 내보내려는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자꾸만 머리를 벽에 짓지으려고 야단이고. 의사가 그러더군.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날 내보내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와 스튜디오에서 기다렸지. 얼마 있으니 앰뷸런스가 와서 아내를 더 끝에 실어 내가는데 사람들이 나들어 아내가 보면 안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는 아내가 독방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했다. 아무하고나 뒤섞여 지내야 하는 지저분한 병실에 들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는 길에 그는 나를 데려가는 이유를 말했다. 아내가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네라면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겠다. 그저 돕고만 싶을 뿐이다. 무슨 권리 따위를 주장하지도 않겠다. 회복이 되고 나서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구슬릴 생각도 없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참 진짜 열분해.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보기만 해도 메스껍고 음산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직원 저 직원을 따라 끝없는 계단을 올라간 다음 장식 없는 기다란 복도를 지나 간신히 담당 의사를 만나보니 하는 말이 환자가 중태라 오늘은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수염을 기른 자그만 사람이었는데 더없이 무뚝뚝했다. 환자를 환자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옆에서 조바심 치는 친지들은 방해가 되니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 의사에게는 이런 사건이 흔해 빠진 일이었다. 히스테리카란 여자가 남자와 한바탕 싸우고 음독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늘 벌어지는 일이었다. 여자는 처음에 덕크를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했는지 그에게 필요 이상으로 퉁명스럽게 대했다. 내가 이 사람이 실은 남편이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설명해주자 의사는 갑자기 기이하다는 듯이 그를 훑어보았다. 눈길에 조롱기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기야 스트로브의 얼굴을 보면 영락없이 아내로부터 배신당할 남편의 상이었다. 의사는 보일 듯 말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당장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물음에 의사는 그렇게 대답했다. 얼마나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겁이 나서 먹다 그만두는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들은 노상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보통은 정말 죽지 않도록 조심을 해요. 대개는 애인에게 동정심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일종의 제스처죠. 그의 어조에는 싸늘한 경멸이 들어있었다. 그에게는 분명 블란치 스트로브가 그해 파리시의 자살 미수자 통계 수치에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의사는 바빠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낭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들어 다음날 몇 시쯤 다시 와봐서 블란치의 상태가 나아졌으면 그때 가서나 면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35.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 스트로브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했고 나는 나대로 그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느라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그를 데리고 루브르에 갔다. 그는 그림 보는 신용을 했지만 마음이 줄곧 아내에게 가 있는 게 뻔했다. 억지로 점심을 먹이고 난 다음 들어가 자리에 눕게 해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며칠간 내 아파트에서 지내겠느냐고 묻자 그는 얼른 그러겠다고 했다. 책을 저어보았으나 한두 장 넘기다 말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듯 했다. 저녁에는 피켓 게임을 수없이 했다. 이 트럼프 놀이의 일종이랍니다. 그도 딴에는 내 기분을 의식했는지 짐짓 재미있는 척 하려고 했었다. 결국 내가 준 약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는 불안스러운 선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다시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만났다. 간호사는 블란치가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고 환자에게 남편을 만나겠냐고 묻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가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거든 나는 어떤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나도 만나기를 거절했다고 했다. 나는 어떤지 물어보라고 했다. 덕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쩔 수 없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누구 다른 사람 보고 싶다는 사람이 없던가요? 덕크가 그의 속삭이듯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저 가만히 혼자 있게 해달래요. 그때 덕크의 두 손이 야릇하게 움직였다. 마치 몸뚱아리에 붙어있지 않고 저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려오겠다고요. 그저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간호사는 조용하고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끔찍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다 보아왔지만 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여 여전히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는 눈길이었다. 환자가 조금 진정이 되면 가서 물어보죠. 덕크는 아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지 지금 당장 가서 말을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말을 들으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요. 제발 지금 가서 물어봐 주지 않겠습니까? 연민어린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두른두른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싫어요, 싫다니까요. 간호사가 다시 나와 머리를 저었다. 이 사람 아내가 맞습니까?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아주 이상한데요? 목으로 성대가 타버린 모양이에요. 덕크는 나지막하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했다. 나는 그들을 먼저 나가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간호사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는 묵묵히 나가버렸다. 이제 자신의 의지를 죄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고분고분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을 안 튼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통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말없이 누워있기만 해요. 그렇게 누워서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네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베개가 다 젖었어요. 기운이 없어 손수건으로 닦지도 못하고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스트리랜드가 눈앞에 있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덕크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내가 가서 팔을 잡을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묵묵히 함께 걸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가엾은 여자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트리랜드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에서 누군가 그를 만나보았을 터이고 스트리랜드도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전에 화실로 사용하던 그 허름한 다락방으로 돌아갔을까? 여자가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다. 불러도 오지 않을 게 뻔해서 부르러 보내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꼴을 당했기에 무서워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 36. 다음 한 주일은 정말 끔찍했다. 스트로브는 하루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아내의 상태를 물었고 그녀는 여전히 남편 만나기를 거부했다. 스트로브는 처음에는 아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여 좋아하면서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우려했던 합병증이 생겨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간호사는 그의 불행을 측은하게 여겼지만 별로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했다. 가엾은 블란치는 다가오는 죽음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허공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누워있었다. 이제는 하루냐 이틀이냐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스트로브가 나를 보러 왔다. 아내의 죽음을 알리러 왔으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그 많던 말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지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둡지 않은 애도의 말을 해보아야 소용없을 것 같아 나는 그가 그냥 조용히 누워있도록 두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무심하다고 여길까봐 나는 창가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면서 그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그동안 내게 잘해주어 고맙네. 그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다들 잘해주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약간 당황하여 말했다. 병원을 갔더니 나들을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 의자를 내주어서 병실 밖에서 기다렸네. 얼마 있으니 아내가 혼수 상태라고 들어와도 좋다고 하더라고. 들어가 보니 입이며 턱이며 할 것 없이 온통 동물에 타버렸어. 그 곱던 살결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걸 보니 정말 끔찍했네.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평온했어. 얼마나 평온하게 떠났는지 간호사가 말해줄 때까지도 몰랐네. 너무 지쳐 울음도 안 나오는 모양이었다. 사지의 힘이 다 빠져 나가버린 듯 그는 맥없이 들어누웠고 얼마 후에 보니 잠이 들어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절로 든 잠이었다. 자연이란 그처럼 잔인하면서도 때로는 자비스럽기도 한가 보다. 나는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껐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금태 안경이 코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 37. 블란치 스트로브의 죽음은 단순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갖 골치 아픈 수속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겨우 매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묘지까지 연구를 따라간 사람은 덕크와 나뿐이었다. 갈 때는 걷는 속도로 갔지만 올 때는 달리다시피 돌아왔다. 연구마차 마부가 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걸 보노라니 어쩐지 오만정이 떨어졌다. 그냥 어깨를 한번 어석하는 것으로 망인을 잃어버리겠다는 것만 같았다. 앞에 가는 연구마차가 흔들거리며 속도를 낼 때마다 우리 마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들을 거세게 몰아냈다. 하기야 나 자신도 속으로는 이 사건을 죄다 마음 밖으로 털어내버리고 싶었다. 나와는 별 관계없는 비극이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스트로브를 위하는 척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화제를 딴 데로 돌리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잠시 어디라도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나? 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굳이 파리에 있을 이유도 없을 텐데.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잔인하게 계속 물었다. 우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두었나? 아니. 이제 좀 어질러진 것들을 정돈해야지. 왜 이탈리아라도 가서 일을 좀 시작해 보지 그래. 이번에는 대답이 없다. 이 어색한 순간을 마부가 구해주었다.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우리를 들여다보고 뭐라고 말을 걸었던 것이다. 잘 알아들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내밀었다. 마부는 우리들을 어디에서 내릴 거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덕후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서 점심이나 하지 그래. 피갈 광장에 내려달라고 하겠네. 아닐세, 난 스튜디오에 가보고 싶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부른다. 아니야, 혼자 가고 싶네. 알았네. 나는 마부에게 행선지를 말해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묵묵히 길을 달렸다. 덕크는 블란치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비극적인 날의 아침 이후로 스튜디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놓였다. 문관에서 그와 헤어진 다음 홀가분한 기분으로 거리로 나왔다. 파리의 거리가 새삼 유쾌하게 느껴졌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웃음이 나온다. 날씨는 맑고 햇빛은 밝다. 한결 짜릿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트로브와 그의 슬픔을 내 마음에서 털어내버렸다. 삶을 즐기고 싶었다. 38.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스트로브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가 불쑥 나타나 저녁을 먹으러 가자면서 나를 끌고 나갔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복 차림을 하고 중절모에도 넓적한 검은 테를 둘렀다. 손수건마저 가장자리가 검은 것이었다. 그의 상복을 보면 그가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 세상과의 모든 인연, 심지어 처의 사촌까지도 다 잃고 말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퉁퉁한 몸집과 붉고 살찐 뺨은 상복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잔인하게도 그 처절한 불행을 겪고 있는 스트로브의 모습에는 어딘가 해학적인 데가 있었다. 그는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려는 데는 내가 제안한 이탈리아가 아니라 네덜란드였다. 내일 떠날 참일세. 자네와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 나는 적당한 말로 대답을 했고 그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고향에 가본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네. 죄다 잊어버린 것 같아. 고향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찾아가려니 왠지 쑥스러운 생각이 드네. 그래도 지금으로선 편안하게 실만한 곳이 거기뿐이니까. 멍들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다시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찾고 있었다. 만사를 쾌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던 그의 탄력성은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의 놀림을 견뎌오느라 기력을 잃고 비틀거리다 마침내 블란치의 배신이라는 마지막 일격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댈 수 없었다. 이제 홀로 버림받은 몸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담한 벽돌집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과 무엇든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모친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부엌은 티 하나 없이 반짝거렸다. 모든 것이 늘 제자리에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진짜 청결광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날이면 날마다 집안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유지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단정하고 자그마한 능금빛 뺨의 노부인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은 평생 묵묵하고 꿋꿋하게 일하며 살아온 탓에 손에 굳은 살이 박힌 훌쭉한 노인이었다. 저녁이면 이 노인은 소리내어 신문을 읽고 아내와 딸은 지금은 조그만 어선의 선장에게 시집을 간 딸이랍니다. 아내와 딸은 한시를 아까워하며 허리를 구부리고 바느질을 한다. 앞서가는 문명에는 한참 뒤떨어진 이 조그만 마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해가 가면 또 다음 해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윽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에게 죽음이 휴식을 주기 위해 친구처럼 찾아온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처럼 목수가 되길 바라셨네. 우리는 5대를 같은 직업으로 이어왔지. 흑이야, 그게 인생의 지혜일지도 몰라. 다른 곳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간 길을 밟는 것 말이야. 어렸을 적에 나는 마구 만들던 옆집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했지. 눈이 푸르고 아마색 머리칼을 곱게 따내린 조그만 계집아이였어. 그 애와 결혼했더라면 아마 집안을 아주 깔끔하게 정돈하고 살면서 나도 가업을 이을
아들 하나쯤 두었을지도 몰라. 스트로브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안전한 삶이 못내 아쉬워지는 모양이었다. 세상은 참 매정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용하게 사는 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 운명의 신의 눈에 띄지 않게 얌전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소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무지가 우리네 지식을 다 합친 것보다 나아. 구석진 데서 사는 삶이나마 그냥 만족하면서 조용하게. 그 사람들처럼 양순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게 살아가는 지혜야. 상심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그런 식의 체념이 적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떻게 화가가 될 생각을 했나?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다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학교에서 상도 타고 어머니가 내 소질을 대견하게 보고 선물로 그림 물감을 사주셨네. 그리고 내가 스케치한 것을 목사며 의사며 판사들에게 보여주었지. 다들 나들의 장학금을 신청해보라고 암스테르담에 보내더군.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 딱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나 몰라. 나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도 그냥 웃으시면서 슬픈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네. 아들이 화가가 된다는 게 그저 좋으셨던 거야. 양치는 내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게 보내시느라 늘 쪼들리며 사셨네. 내가 처음으로 전람회에 그림을 출품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다 암스테르담까지 구경을 왔네. 어머니는 그림을 보고 우시더군. 그의 순진한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지금 우리 집에 가보면 내 그림이 근사한 금박 액자 속에 끼워져 벽 사방에 하나씩 걸려 있다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내 머릿속에는 농부들이며 삼나무, 올리브 나무들을 곱게만 그려놓은 그 차가운 풍경들이 떠올랐다. 그 그림들이 번쩍이는 액사 속에 넣어져 농가의 벽에 걸려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보일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화가로 만들면서 아들을 위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아버지 뜻을 따라 그냥 소박한 목수가 되었더라면 결국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이제 예술이 뭔지 알았으니 생활을 바꾸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예술을 하면서 듣던 기쁨을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예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지.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으나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스트리랜드를 만났던 걸 아나?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스트리랜드라면 그가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던 사람 아니던가. 스트로브는 힘없이 웃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야 원래 자존심이라고 넘는 사람 아닌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는 기이한 이야기를 해주었다.